안녕하십니까. 자, 유통관리사 7일 완성.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데이 7에 나와 있는 유통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통정보 문제 가지고 데이 7에서 901번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자, 901번부터 자, 몇 개 골라서 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검토하고 지나갈 이런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먼저 90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02번 보시게 되면 자, B2B의 대표적인 수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보 기술인 ED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EDI는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전자 문서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표준화된 전자 문서를 주고받는 겁니다. 전자 문서 교환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자,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주고받으려면 통신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자, 부가가치 통신망이 이용됐던 겁니다. EDI 해가지고 과거에는 자, 부가가치 통신망 해가지고 벤이 이용됐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자, 인터넷 기반이죠.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ED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벤은 부가가치 통신망 해가지고 이 벤 사업자에게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한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인터넷 기반이라면 비용이 거의 안 들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EDI 사용은 문서 거래 시간의 단축, 또 자료의 재입력 방지, 표준화된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의 오류가 감소하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DI 표준 전자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적 정보 전달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맞죠? 자, 3번. EDI 표준 전자 3번입니다. 웹 EDI는 사용자가 특정 문서의 구조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타 업무 프로그램과 연계도 용이합니다.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웹 EDI. 웹 기반의 EDI가 바로 뭐 인터넷 기반이죠. 인터넷 기반의 EDI를 갖다가 웹 EDI라고 하고, 또 이제 익스텐서블 EDI 해가지고 XEDI라고도 합니다. X는 소문자로 써가지고 이제 뭐 약간 새로운 거 나타낼 때 많이 쓰잖아요. XEDI라고도 쓰고, 또 그냥 XML EDI라고도 합니다. XML EDI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웹 기반의 EDI입니다. 그래서 웹 기반의 EDI는 그 4번 보시게 되면 복잡한 EDI 인프라 구축이 없이도 활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기반이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연결되잖아요. 자, 맞고요. 5번. 자, 기존 EDI에 비해서 웹 EDI의 단점은 전용선 서비스 기반이라 구축 비용이 높다? 아니죠. 이거 옛날 방식이죠, 이게. 이 벤 기반. 자, 현재 웹 EDI하고 비교할 때 예전에 그 벤 기반의 EDI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별도로 전용선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전용선 서비스 기반입니다. 구축 비용이 높았던 건데 지금은 거의 안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최근의 변화 추세까지 확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기대 효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테마 126 해가지고 주로 EDI 관련된 내용들 제시해 놨는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906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마 127번에 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내용 나왔는데, 자, 9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0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유통 및 물류 부문에서 사물 인터넷 기반, 사물 인터넷 기술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다 센서가 부착되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갖다 동시에 주고받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 아마존 가장 대표적으로 혁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은 유통 현장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무인 매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인 아마존 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도 유명하고, 또 아마존은 그 아마존 매장에서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 그 물류센터에서 물류 활동을 다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전체 뭐 20만 대가 된다입니다. 20만 대 정도 되는 키바 로봇을 활용한다는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아마존 고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2번, 유통업체에서는 전자 상거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합하기 위한 거죠. 온라인, 모바일 다 유통 채널을 갖다가 통합하기 위해서 IT 부분에 많은 투자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유통업체에서는 공급 사슬에서의 정보 공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자, 정보 공유에 부정적 견해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SCM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공급사슬 관리라고 할 때는 일단 파트너십을 갖다 구축한다. 공급사슬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 말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거죠. 스트레이티직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갖다 공유하고 나서 컬래버레이션, 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협업.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보를 갖다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엑스트라넷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엑스트라넷. 자사의 정보망을 협력업체에 일부 개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넷을 갖다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정보 공유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틀렸습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최근 유통업체들은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다양한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CRM 전략을 수립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 마케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또는 맞춤 마케팅이라고 하죠. 관계 마케팅 또는 맞춤 마케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법이 CRM이에요. 그래서 CRM을 통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최근 물류업체들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로봇을 활용하는데 로봇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자율주행 기술에 포함되는 거죠. 뭐 지금은 앞으로 뭐 배달할 때까지 소비자가 주문하면 배달하는 데까지도 이제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6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꼭 확인하고 지나가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는 테마 128번에 나와 있는 QR, ECR, CRP, 뭐 CPFR 같은 것들이 있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QR과 ECR은 가장 기본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CRP하고 CPFR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916번 문제 보시면 9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16번 문제는 QR 시스템에서 퀵 레스폰스 신속 대응입니다. 점포에 그대로 진열할 수 있도록 행거가 설치되어 있어요. 행거를 설치하고 가격 태그까지 다 부착된 상품이 물류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공장으로부터 소매 점포로 직접 보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FRM이라고 하는 거죠. Flow Ready Merchandise라고 합니다. FRM. 그것도 몇 번 나온 문제입니다. ECR은 효율적 소비자 대응 얘기하는 것이고 QR 다음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EDI는 뭐예요? 전자문서기관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4번에 ASN은 사전 출하 지시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핑, 어드밴스드 쉬핑 나티스 해가지고 사전 출하 지시서. 그 사전 출하 지시서는 특히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크로스토킹과 관련된 겁니다. 더 특히 그것도 하나 같이 봐주시면 ASN 이것이 바로 크로스토킹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물류센터에 도착한 상품이 물류센터에 보관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에게 보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ASN 그리고 Just in Time 같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크로스토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같이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ABC가 있는데 활동 기준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FRM과 유사한 개념으로 RFM이라는 게 있죠. RFM. 생각나십니까? RFM. 리센시 최근에. 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프리퀀시 그다음에 머니터리.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구매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큼의 금액으로 구매했느냐. 머니터리.
이거죠. 이 어디 쓰는 용어예요? RFM은. RFM 해가지고 CRM의 성과 측정 지표 하나지죠. 우리가 CRM의 성과 측정 지표 이거는 이제 그래서 RFM은 CRM 고객 관계 관리의 성과 측정 지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RM의 성과 측정 지표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고객 생애 가치 아닙니까? 고객 생애 가치 해가지고 커스터머 LTV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알고. 근데 이 고객 생애 가치는 미래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객 생애 가치는 미래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고객이 고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동안 미래까지. 그래서 미래까지 고려하는 성과 측정 지표고 이거는 최근입니다. 리센스이 최근이니까 뭐예요? 현재를 갖다 주로 고려하는 거죠. 현재만. 또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실적 이걸 따지는 게 또 HPI라는 게 있죠. 가지고 CRM의 성과 측정 지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용어가 약간 비슷합니다. RFM이고 이거는 뭐예요? FRM이고.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확인하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9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21번 문제.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안에다 내용 제시한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 뭐 시간도 적게 걸리고 답이 금방 나오죠. 그렇지만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래 글 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가 뭐냐고 했습니다. 월마트가 나왔네요. 월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고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월마트. 그리고 모기약 공급사인 워너 램버트사. 워너 램버트사는 자사의 제품 정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할 무엇으로 알려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마트의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수요 예측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럼 수요 예측이 뭐예요? forecasting. forecasting까지 함께한다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CPFR 얘기하는 거죠. collaborative 플래닝, 포캐스팅, 리플레이시먼트입니다.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협력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측까지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고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고 보충까지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다. 계획도 세우고 예측까지. 이게 바로 CPFR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월마트와 워너 램버트사 간에 협력해서 처음 시작된 거로 해가지고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CPFR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1번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엔 그 테마 129번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징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정보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927번 문제 하나 봐주시죠. 9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927번 문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주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지향적 또는 주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고객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데이터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저장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시계열성 또는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시계열성 또는 역사성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3번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데이터는 거래 및 사건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저장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통합 관리, 통합성이 있어요. 그 통합성이라는 것도 통합성 해가지고 일관성이라고도 해서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마트의 하위 시스템이다. 원래 어떻게 나오죠?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중에서 어느 한 주제에 관한 데이터 집합, 이게 바로 데이터 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이니까 규모가 작고 하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마트의 하위 시스템이라고 한 거 틀린 거죠. 그리고 특정 이용자를 위해 디자인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거 다 틀렸습니다. 같이. 그래서 거기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마트를 바꿔놓으면 말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하위 시스템으로 특정 이용자, 어떤 특정 주제별로 이용하려고 하는 특정 이용자를 위해서 디자인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다 하면 맞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물론 데이터 마이닝도 중요한데, 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는 테마 130 해가지고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뭐요? 텍스트 마이닝, 또 웹 마이닝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자, 931번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931번 문제. 자,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931번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인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기법이에요. 이게 연관성, 군집, 분류, 상관관계, 추세다. 거기 지금 먼저 연관성 나와 있습니다. 연관성. 시리얼을 구입한 고객의 70%가 우유를 갖다 구매한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시리얼 매대가 있다면, 시리얼 판매대가 있다면 앞에 우유도 같이 진열해 놓으면 같이 팔리죠, 쉽게. 그것도 있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게 애기 기저귀하고 맥주 캔이 함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기저귀를 사러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받고 주말에 같이 쇼핑을 했지만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쯤 돼가지고 전화 받고 퇴근길에 애기 기저귀 사면서 같이 맥주 한 캔 또는 맥주 한 카툰 산다는 겁니다. 이게 장바구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기저귀 코너 옆에다가 맥주 카툰을 갖다 쭉 쌓아놨더니 다 팔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데이터 마이닝이 중요하다는 걸 시작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삼겹살하고 와인이 함께 팔린다는 걸 갖다가 밝혀내가지고 함께 진열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의 유용성입니다. 이게 바로 연관성이에요.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함께 구매하는 물건을 갖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군집이 있습니다. 군집이라고 해가지고 배낭을 구입한 고객은 얼마 후 커피를 갖다 구입한다. 배낭 구입해가지고 등산 한두 번 가다 보니까 가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음식물도 해먹고 싶다. 그러니까 코펠을 사는 거죠. 이건 바로 뭐죠? 이것도 연관성이죠. 배낭과 코펠, 연관성입니다. 군집이 아니고요. 자, 군집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군집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한번 해설 보시면 그 해설에 나온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군집. 그런데 N개의 개체들을 대상으로 P개의 변수를 측정했을 때 관측한 P개의 변수값을 이용해가지고 N개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정도를 측정해가지고 개체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군집화하는 이런 통계적 분석 기법.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군집이라는 겁니다. 군집화한다고 그랬죠. 군집. 그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분류. 자, 부도가 나는 고객의 특징. 수입에 비해서 카드 사용 금액이 많다는 거. 가지고 자, 카드 수입에 비해서 카드 사용 금액이 많은 고객을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또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입니다. 맞고요. 4번에 상관관계.
인과관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지만 상관관계는 뭔가 관계가 있을 때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관계수로 표현하는데 통계에서는 날씨가 더울수록 에어컨의 판매량이 많다는 거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중에 일부는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다음에 추세가 있습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뭐예요? 시계열 경향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정 상품 판매량에 시계열 경향이 있다는 게 바로 추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잘 확인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마이닝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텍스트 마이닝도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 934번 문제 한번 봐주시죠. 같이 931번과 934번 문제 보시면 자 934번은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무어는 반정형적 또는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 신문기사, 잡지기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갖다 발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이 아니라 뭐예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문제 통해서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언급되는 게 웹 마이닝이 언급돼요. 그래서 웹 마이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 테마를 갖다가 제시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자 938번 문제 보시면 뭐 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938번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웹 로그 파일 중에서 웹사이트 방문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 방문 시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파일을 요청한 기록과 시간, IP에 관련된 정보 등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것이 뭐냐? 웹 서버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웹 서버에 액세스한 거예요. 액세스했을 때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용어가 뭐냐고 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한 문제 나온 건데 여기에 뭐 거의 유사한 문제가 또 940번 문제 보시면 나와 있죠. 940번. 고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는 웹 로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글상자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방문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할 때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파일을 요청한 기록을 시간과 IP 등의 정보와 함께 남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액세스 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 종합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또 여기 근데 옆에 있는 939번 문제 같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하나 다음에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939번 문제도 한번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그 132번 테마에서는 CRM과 ECRM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뭐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CRM 구축의 순서 또 CRM과 관련해 가지고 업셀링, 크로스셀링 이런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이게 바로 CRM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94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46번 문제. 자, 946번 문제 보시게 되면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CRM이 구축이 되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가. 그래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갖다가 확보하고 유지한다 이거죠. 1번 충성도 프로그램,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우수 고객 우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충성도에는 행동적 충성도와 태도적 충성도가 있다. 행동적 충성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충성도 프로그램은 단기적 측면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유통업체가 고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충성도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수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맞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충성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비금전적 혜택보다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금전적 혜택,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보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가격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적어도 충성도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판매원 서비스라든가 신용 서비스, 판매 서비스 같은 이런 거예요.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전적 혜택보다는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9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53번 문제는 SCM의 추진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사슬 관리 SCM과 또 ESCM 문제 나오죠. 원래 SCM은 제1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SCM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ESCM 관련해 가지고 유통정보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서 설명하는 SCM의 유형, 추진 유형으로 가장 옳게 작지어진 것이 뭐냐고 했는데, 가번 1985년 미국의 패션 어페럴 산업에서 공급 체인의 상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정보 공유. 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소매업자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매업자하고 제조업자가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원재료를 충원하고 또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 체인의 재고량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생산도 이루고 나가서 공급 체인의 재고량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뭘까요 이게? 그냥 패션 어페럴 산업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패션 어페럴 산업 뭐죠? QR입니다. 신속 대응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9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가공식품,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리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도입한 게 바로 ECR이라고 하는 거죠. 효율적 소비자 대응입니다. 다음에 나번 보시게 되면 제조업자로부터 유통업자에 이르는 상품의 물류 체계를 신속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EDI 바코드 스캐닝 기술을 통하여 자동화된 창고 관리 및 재고 관리를 지원해 가지고 물류 및 조달 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크로스토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번에 크로스토킹 해가지고 둘 다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속 보충하고 크로스토킹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나머지 용어들도 CRP라든가 다 잘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항상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SCM의 성과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스코어하고 BSC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자, 9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BSC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스코어 나와 있죠. 스코어하고 또 한 가지 하나 봐야 될 게 BSC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공급사슬 관리의 성과 측정과 관련된 건데, 자, 958번 문제 보시면 스코어 모델의 성과 측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스코어 모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1번 성과 측정 항목 중 대표적인 비용. 비용은 공급사슬 관리 비용하고 상품 판매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내부적 관점. 우리가 스코어 모델에서 내부적 관점이라고 할 때는 기업 측면이죠. 이게 내부적 관점은 기업 측면, 외부적 관점은 고객 측면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내부적 관점은 기업 측면, 외부적 관점은 고객 측면에서 성과 측정 항목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럴 때 외부적 관점의 성과 측정 항목은, 외부적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고객이라고 했잖아요. 고객이니까 유연성, 반응성, 신뢰성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공급사슬의 반응시간, 생산 유연성 등은 외부적 관점 중 유연성 측정 항목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의 측정 항목의 요소에 포함되는 게 공급사슬의 반응시간, 생산 유연성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공급 재고 일수, 현금 순환 사이클 타임, 자산 회전 이런 것 등은 자산에 대한 성과 측정 항목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파악할 때 뭐가 포함되는가 하는 거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게 5단계가 있죠. 5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옆에 957번 문제 나와 있어요. 스코어 모델의 경우 5가지 기본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5가지 기본 관리 프로세스가 뭐죠? 플랜, 소스, 메이크, 딜리버, 리턴 5가지죠. 가지고 이제 플랜, 계획, 소스, 조달. 그 다음에가 뭐예요? 메이크, 제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메이크, 제조고 그 다음에 인도, 반환이죠. 가지고 957번 문제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가는 게 바로 제조니까 자, 4번이 되겠죠. 조달된 재화 및 용역을 완성 단계로 변환하는 거죠. 이게 제조입니다. 이렇게 갖고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0번 보시게 되면 BSC도 봐주셔야 돼요. BSC. 그래서 960번에서는 BSC인데 항상 카플란과 노튼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재무적 성과만 측정해 왔는데 당연히 재무는 포함돼야 되는 거죠. 재무는 포함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요? 고객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뭐요? 학습과 성장이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학습과 성장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한 평가 요소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균형 960번 균형 성과 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캐플런과 노턴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이다. 맞습니다. 2번 재무적 관점. 재무적 관점은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죠. 여러 가지 그 재무적 측정 지표들 활용합니다. 재무 비율도 활용하고요. 그래서 재무적 성과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고객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갖다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외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라 또 하는 게 내부 프로세스예요. 더하기 고객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시장 점유율, 고객 확보율, 고객 수익성 등 대표적인 고객 관점에서 본 목표와 측정 지표를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측정 지표가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객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 고객 확보율, 고객 수익성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과 관련된 성과 측정 지표로 제시가 되는 것이고요. 5번에 지식 경영과 가장 밀접한 관점 뭐예요? 이거죠. 학습과 성장이라는 게 지식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이걸 바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지식 경영과 가장 밀접한 관점은 학습 및 성장 관점이다. 다른 관점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BSC에 대해서 너무 초보적인 내용들, 나머지는 다 초보적인 내용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뭘 측정할 것인가 하는 측정 요소 관련된 문제가 962번 문제에 나와 있죠. 또 962번 문제도 한번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다 물론 풀어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뒤에 문제들 뭐 다 이제 쉬운 문제들이고 또 자주 나오지만 또 약간 생소한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보시게 되면 자 966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966번 문제입니다. 자, 이 프로큐어먼트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큐어먼트인데 자, 프로큐어먼트는 조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구매라고 안 합니다. 구매라고 안 하고 조달이라고 그래요. 구매보다는 개념이 첨단화된 개념이에요. 구매는 영어다 우리가 purchas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purchase 개념이 고도화되고 첨단화돼 가지고 조달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도 진보가 된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프로큐어먼트 해가지고 전자 구매라고 해서 언급된 문제도 한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건 조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 조달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 전자 기반의 조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매 방식, 뭐 입찰에 붙여가지고 구매한다, 뭐 이런 방식에 비하면 당연히 뭐요? 비용이 크게 절감되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구매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조달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져요. 아니죠. 단순화되죠. 인터넷 기반이에요.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달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화되는 거죠. 자동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화된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큐어먼트 도입하게 되면 구매 및 조달 프로세스가 간소화돼요. 간소화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매 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조달 과정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 조달하게 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구매 조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의 기업은 공급 관리 차원에서 실시간 거래, 오류 감소, 인력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갖고 이 프로큐어먼트 해가지고 내용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거기 뒤에 제약 이론 그리고 CPFR 관련해 가지고 거기 SCM 전략이 나왔는데 SCM 전략 97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97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아래 글상자가 뜻하는 SCM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제조 및 유통업체 사이에서 판매 및 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공유해야 되는 거죠. 수요 예측, 포캐스팅, 주문 관리 또는 재고 관리죠. 리플레이시먼트입니다. 보충. 효과적인 상품 보충과 재고 관리를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자, SCM의 운영 전략이 하나입니다. SCM의 운영 전략으로 가장 강조가 되는 게 CRP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CPFR입니다. 여기 나서 물어본 건 바로 뭐예요? CPFR,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CPFR 하나 확인하시고요. 뭐 거기 아래 그 972번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시 똑같은 문제로 이제 같이 언급됐던 건데 뭐 내용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물어봤지만 또 문항은 또 다르게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뭐 두 번, 세 번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확인하시고 다음에 그 973번 문제 하나 더 봐주시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왔습니다. 973번 문제에서는 흔히 자, 신물류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CRP는 지속적 상품 보충입니다. CRP Continuous Replenishment 프로그램 해가지고 CRP예요. 지속적 상품 보충해가지고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갖다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공급자가 알아서 재고를 갖다 보충한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 VMI가 있고 또 협력적 재고 관리 해가지고 CMI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건 그냥 글자대로 공급자가 알아서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공급자가 보충할 때 소매업체의 재고 관리자하고 협의한 다음에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자, CRP. 그래서 CRP 1번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품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풀 방식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풀 방식의 상품 보충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CAO는 자동 발주죠. EOS하고 자동 발주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CAO입니다. 컴퓨터 어시스티드 오더링이에요. 컴퓨터의 지원을 받는 주문, 발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를 통해 얻은 상품 흐름 정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보를 컴퓨터로 통합 분석해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자, 3번 CPFR 계획, 예측, 보충을 어떻게? 콜래버레이티브, 협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FR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급 사슬상의 파트너들이 주문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문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SCM의 운영 전략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4번 ECR
나왔는데 ECR 효율적 소비자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공급자인 제조업자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대신해서 소매 재고를 갖다 관리하는 것이다. 자, 소매업체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 판매 및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치밀한 자동 보충 발주를 해야만 한다. ECR이 이게 아니죠. ECR은 글자 그대로 효율적 소비자 대응. 자, QR이 ECR로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갖고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자, CRP에 대한 내용이죠. 지속적 상품 보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APS 나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래도 시험 문제 이렇게 같이 껴서 나오지만 이게 틀리게 나와서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내용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게 또 좋습니다. 다음에 97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975번은 전자상거래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번 상향 판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셀링. 고객이 구매하러 왔는데 고객이 구매하려는 상품보다 더 고가의 고사양의 제품을 갖다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업셀링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보다 저렴한 상품이 아닙니다. 보다 고가 고기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시해주는 마케팅 기법이 상향 판매죠. 저렴한 상품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역쇼루밍. 고객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보다 다양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주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역쇼루밍은 뭐냐? 제품에 대한 검색은 온라인 매장에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제품에 대한 검색을 한 다음에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역쇼루밍이에요. 그래서 쇼루밍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확인하시고요. 자, 3번 교차 판매는 고객들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교차 판매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한테 자사가 만드는 다른 상품까지 구매를 갖다 권유하는 거예요. 그 세탁기를 갖다 구매하러 온 고객한테 건조기까지 같이 구매하도록 권유한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차 판매입니다. 4번 옴니 채널 하면은 뭐예요? 오토가 생각나야죠. 그래서 옴니 채널 나오면 일단 오토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그래서 옴니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한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보다 개선된 쇼핑 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프로슈머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 얘기하는 거죠. 프로듀서 더하기 컨슈머입니다. 자, 최근에 이것도 응용한 용어들 변형시켜 갖고 많이 나옵니다. 뭐 크리슈머, 크리에이티브 컨슈머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영어 다 잘하시니까 변형시킨 단어가 무언가 금방 떠오를 겁니다. 당연히 크리슈머니까 크리에이티브 더하기 컨슈머, 창조적인 소비자 얘기하는 거죠. 프로슈머는 프로듀서 더하기 컨슈머. 뭐 전문적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를 갖다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잘못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유사하게 만들어진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용어들도 꼭 한번 확인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테마 138에 전자상거래 유형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일단 한 가지 꼭 확인하실 게 코리안넷 하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981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981번에 자, 코리안넷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넷. 자, 코리안넷 이거 뭐죠?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예요.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 해가지고 자, 실제 대한상공회에서가 운영하는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코리안넷과 관련해가지고는 기능을 잘 물어봐요. 코리안넷의 기능. 그래서 한번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코리안넷의 주요 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상품 정보 및 등록 관리. 맞아요. 일단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이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판매 가능한 거죠. 이걸 이제 신제품을 개발했거나 만들었을 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유통업체들에게 모든 정보가 다 전송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품 정보 및 등록 관리가 있고요. 유통업체마다 상품 정보가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 개발했다고 유통업체마다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여기다가 등록만 하면 정보가 다 전송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유통 상품에 대한 조회. 바코드가 붙어가지고 현재 유통 중인 모든 상품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유통업체 매대 관리, 유통업체 판매대를 갖다 관리한다. 코리안넷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4번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자사 상품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리안넷의 기능은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타 전자상거래 수익 모델이라든가 등등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40번 테마 140에 전자화폐 유형과 전자화폐의 조건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 2문제 정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하나가 989번 문제 봐주시죠. 989번. 자, 최근에 좀 뜸한 편인데 그래도 그동안 몇 번 나왔던 내용이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SSL과 SST에 관한 문제입니다. 989번. 그래서 SSL 그리고 SET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걸 뭐죠? 국제표준은 이거죠. 이건데 표준은 이거지만 잘 쓰이진 않아요. 물론 두 가지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에 SSL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죠. SET는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에다 주어졌죠. 그거는 먼저 1번에 SSL은 정보보안 소켓 계층으로 신용카드의 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카드 번호 등을 암호화해주는 기술입니다. 개인정보인 카드 번호 등을 암호화해주는 기술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SET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카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전자결제 프로토콜입니다. SET는 전자결제 프로토콜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3번 사용 편리성 측면에서 SSL은 암호 프로토콜이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반면에 SET가 간편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국제 표준이지만 복잡해가지고 거의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가지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SET.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표준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사용이 번거롭고 처리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낸 내용이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SSL은 사용자 지불 정보가 상점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SET는 상점의 지불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작 가능성 측면에서 SSL은 상점 단독으로 가능해요. 상점 단독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ET는 뭐예요? 다자간 협력이 있어야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문제 통해서 한번 그 차이점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내용 보셔야 되는데 (998번) 문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998번 문제는 보안에 대한 위협 요소별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보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죠. 기밀성, 무결성, 그 다음에 부인 방지 이런 것들 뜻 한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기밀성이라고 되어 있죠. 기밀을 유지한다고 하죠. 기밀을 유지한다. 인가되지 않은 사람의 비밀정보 획득, 복사 등 이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협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무결성과 관련해서 결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무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죠? 정보를 가르쳐 가지고 변조했다. 변조했으면 결함이 생긴 거죠. 원래 목적지로 전송한다. 이게 바로 무결성과 관련된 위협 요소별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3번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 삭제, 또 데이터 순서를 재구성한다. 이것도 결함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함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걸 방지하는 게 무결성 맞습니다. 4번에 기밀성, 부당한 환경에서 정당한 메시지의 재생, 또 지불 요구서의 이중 제출 같은 것들 이게 바로 기밀을 갖다 유지하지 못한 거죠. 5번에 부인 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인 방지는 인가되지 않은 자가
인가되지 않은 자가 인가된 사람처럼 가장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취득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게 부인 방지입니까? 부인 방지는 부인하는 걸 막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송수신 당사자가 각각 전송한 송수신 사실을 추후에 부인할 때 내가 한 적이 없다. 내가 한 적이 없다고 추후에 부인할 때 이걸 방지하는 서비스가 바로 부인 방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위험 요소별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된 게 맨 마지막 문제. 이제 자릿수가 하나 더 합니다. 100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끝번 문제인데 전자상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무결성, 좀 전에 얘기했었죠. 무결성, 결함이 없다는 겁니다. 위조 변조됐으면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은 데이터가 전송 도중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악의적 목적으로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조 변조되면 결함이 있는 것이고 이걸 막는 게 바로 무결성입니다. 자, 두 번째 기밀성, 자, confidentiality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비인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갖다 입수한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갖다 입수했지만 내용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밀성입니다. 자, 3번에 인증 나와 있는데 인증. 고객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인증이라고 했는데 인증 아니죠. 인증은 뭐예요? 자, 사용자나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이 오거나 서명이 왔는데 실제로 정확한 곳에서 전송되어 온 것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증입니다. 인증이 틀렸습니다. 3번. 4번에 부인 방지가 나왔습니다. 송수신 당사자가 각각 전송된 송수신 사실을 추후에 부인하는 걸 막는 거예요. 나중에 난 보낸 적 없다 이럴 때 그걸 갖다 방지하는 서비스가 바로 부인 방지입니다. 5번에 안전. 고객들이 인터넷에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장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이게 안전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에 관한 요건들 종합적으로 다 나왔는데 그래서 1000번 문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늘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됐죠. 아무리 시험 커리큘럼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시사적인 내용들이 또 언급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한 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